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살게 되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가 되었고요. 요즘 이혼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서 사실 이혼을 할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연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발에 채이는 게 이혼한 사람이니 말이죠. 어딘가에서는 요즘은 결혼하면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혼했다는 이유로 이곳에 사연을 보낸 건 아니고요. 제 이혼 사유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시원하게 복수를 해줬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될 만한 사연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저를 괴롭혔던 그 인간들이나 그 인간들의 지인이 있다면 이 사연이 그들 귀에 들어가 더더욱 더 조심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날리는 일종의 경고장이기도 하겠네요. 아, 그리고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속에 쌓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를 해놓으면 속이 시원해진다는 말을 봤거든요. 물론 저는 복수에 성공해서 더 속이 시원해질 게 없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밑밥을 까니 대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제 복수의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친구 직장 상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저와 제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서는 저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더군요. 사실 그렇게 누군가를 소개해 줄 만큼 남편을 잘 알지 못했던 친구는 처음에는 돌려서 거절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소개해 달라고 했다더군요.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떻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너한테 소개해주기 조심스러운데 라고 말이죠. 친구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저에게 소개해주기 부담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보고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뭐. 하고 말이죠. 사실 친구가 그간 그 사람에게 계속 부탁받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친구가 더 곤란해지지 말라고 소개받겠다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소개받게 된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긴 사람들 아시나요? 첫눈에 어른들에게 인기 많겠다 싶은 상 말입니다. 남편이 딱 그랬어요. 성격 좋아 보이는 서글서글한 얼굴, 웃고 있는 눈,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런 얼굴들은 첫 만남에 비호감이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굉장히 매너 있었고요. 저는 기대를 아예 하나도 하지 않고 나갔다가 오히려 마음에 들어서 당황했었어요. 친구가 그간 워낙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서 더 좋아 보였던 걸 수도 있고 말이죠. 당시에 날티나게 생긴 남자친구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해서 남편이 더 좋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몇 번을 더 만났고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네 덕이야. 나중에도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꼭 잘 살아야 돼. 비록 나중에는 친구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말이죠. 친구를 탓할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남편을 좋아했고 선택해서 한 결혼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은 순탄했어요. 남편의 집안은 중상층 정도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기는 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는 형이 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형이 둘인 게 뭐가 다른 점이냐? 삼형제 흔하지 않기는 해도 가끔 있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였습니다. 우리 둘은 원래 친구였어. 그래서 우리 둘이 시댁 어르신들 있을 때만 존댓말하니까 너무 놀라지 마. 동서 둘이 서로 친구간이었던 겁니다. 큰형님이 원래 먼저 결혼했고 소개해 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들 둘은 직업도 같았습니다. 둘 다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했어요.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야, 그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둘이서 편먹고 너 괴롭히면 어떡해? 그런 게 어딨냐? 다 큰 어른들이 편을 먹고 누구를 괴롭히고 그러는 게. 우와, 너 진짜 순진한 거냐? 순수한 거냐? 어른들이 더 못되게 괴롭히는 거 몰라? 나이 들었다고 다들 성숙하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건 왜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 너 물러 터져서 내 애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고 두 형님 모두 앞으로 우리 셋이 함께 잘 지내보자며 농담도 걸고 그랬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결혼을 준비했을 때는 정작 다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집안과 저희 집안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중상층의 어느 정도 여유로운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저는 풍족하지 않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일절하지 않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탐탁치 않은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당시에는 그게 너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들었는데 형님 두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되도 않는 걸 해와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느니 그냥 안 받고 우리도 안 받기로 했다. 대인배가 되는 게 낫다고 했다더군요. 말이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시에는 그래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눈물겨워했네요. 참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행복했어요. 남편도 초반에는 저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나는 자기랑 결혼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남자야. 평생 자기만 사랑할게. 왜 그런 말이 있죠. 입만 산 놈은 믿는 게 아니라는 말. 남편이 딱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바람이 걸리기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남편이 제가 자는 줄 알고 거실에서 몰래 통화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갈 수 있지? 이미 그날 일 있다고 와이프한테 다 이야기해놨어. 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누가 머리 위에 얼음물을 들이부은 듯 온몸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철렁하고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나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많이 보고 싶지. 내가 더 사랑해. 저에게 들려줬던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봤던 그 다정한 눈을 하고서는 그런 통화를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잖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정말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뭘 생각하고 따져 묻고 그럴 생각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이 그런 저를 봤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던 남편의 얼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니,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보. 주저앉아 우는 저를 보고 말을 더듬으며 다가온 남편은 그대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석고대죄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 당시에는 제가 아직 남편을 너무 좋아했던 것도 있었고 함께 살면서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오래 지나지 않아 용서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을 때
남편이 제 손을 꼭 붙잡고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당신이 나 용서한 거 후회하지 않게 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정황 증거 같은 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몇 년간은 말이죠. 나중에 두 번째 바람이 걸렸을 때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잘 숨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요. 아무튼 그 사이에도 저는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오래고 노산이 넘어가는 나이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지은 죄가 있으니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바라는 티는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구박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면 그건 엄마의 나이 때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어디서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였는지는 몰라도 더더욱 제 탓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너는 어디 밖에서 네 남편이 애 하나 낳아도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건 시어머니뿐만은 아니었고요. 막내 동서는 이 집안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그러게, 그렇게 아무것도 이바지하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 나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죄송하다 석고대지하고 내 발로 걸어나가겠다. 형님 두 분이 저를 괴롭히는 수위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것에 비해 훨씬 과했습니다. 허구 한날 불러내서 일을 시키고 모든 잘못은 제가 다 저지른 거라고 떠넘기고 말이죠. 이 빨래 누가 했어? 이걸 세탁기를 돌리면 어떻게 해? 어머머, 제가 그거 세탁기 돌리면 안 된다고 막내 동서한테 이야기했는데. 너는 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말을 해주는 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왜 그렇게 멍청하니? 사실 저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해요. 형님 둘이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모른 척한 거죠. 제가 미웠으니까요. 이 사연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무척이나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쟤는 저 집안을 다 버티고 그런 꼴을 당하고 사느냐고 말이죠. 이혼도 하지 않고요. 시댁에서 구박해도 잘해주는 남편을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식이 있어서 이혼을 하기 부담스러운 처지도 아니었고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당시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굳이 이유를 찾자면 이혼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굉장히 별거같이 느꼈거든요. 그때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숨쉴 구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 내가 너 주려고 몰래 숨겨놨던 거다. 너 먹어라. 시아버지가 저를 무척이나 안쓰러워하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도 길을 펴지 못하고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저의 편을 들어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울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본인이 사과를 하던지 몰래 용돈을 챙겨주시면서 그래도 이 집안에서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시아버지가 너무 고마웠고요. 뭐 그렇다고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요. 인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혼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지 답답해져 오는 일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요. 짐 들라고 데리고 온 건데 한쪽 팔이 그러면 어떻게 해?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을 하고 못 나온다고 했어야지. 짐 들러 나오라는 말을 한 건 아니셔서. 그것 꼭
말로 해야 알아? 그게 아니면 우리가 막내 동서랑 장을 볼 이유가 뭐야? 같이 다니면 쪽팔리기만 하는데 설마 우리가 같이 다니자고 불렀을까? 막내 동서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어디에 몇 시까지 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다친 제 팔을 보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말 사이코패스들 아닌가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남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서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해? 나더러 어쩌라고 이러는 건데 내가 형수님들한테 한마디라도 하라는 거야? 당신은 당신 마누라가 밖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화도 안 나? 그건 당신이 해결할 일이지. 거기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와서는 왜 나보고 해결을 해달래? 아니, 그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할 소리냐고요. 만약 중간에 끼는 게 싫어서 형수님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겠거거든. 저를 위로라도 해주고 달래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제가 누굴 보고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이 개자식의 두 번째 바람을 알게 되었고 말이죠.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들킨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잠금 화면이 풀어져 있는 휴대폰을 보란듯이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두고 자리를 비켜줬거든요. 제가 늘 앉는 그 자리에 말이죠. 자기, 오늘 밤에는 집에 못 와?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카톡을 보는데 놀라워하지 않는 제 자신에게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그 현실이 더 상처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에게 실망을 할 것도 없고 기대한 것도 없었고 심지어 그 상황이 어쩌면 반가울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두 번째 바람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을 들키고 나서는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당신 입장에서는 지금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봤고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산 분할 받고 위자료 받아서 그냥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게 낫지 않아? 매번 의사 형수님이다 시어머니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말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재산 분할을 받고 위자료까지 챙겨서 이혼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요구를 하더군요. 한동안 우리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어디다가 하지 말아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회사 승진 심사 들어가는데 사생활 걸려서 좋을 게 없어서 말이지. 당신이 내 말만 들어주면 위자료 더 줄게. 사실 뒤집어 엎을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내 남편이 불륜남이니 승진 그런 거 시켜주지 말라고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참았어요. 결국 그것도 저의 분풀이일 뿐 저에게 남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이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알았어요. 시댁 어르신들에게까지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너도 속 시원하겠지만 나도 속 시원하다. 그러게 왜 너는 애도 못 낳아서 그런 구박을 받고 남편 마음 하나도 사로잡지 못했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바람 한번 필 수 있다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지만요. 남자라도 안 피는 사람도 있어. 나같이. 그건 당연한 거지. 당신이 조금 전까지는 남자는 피울 수 있다며.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냥. 시아버지의 그 말에 바들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참, 인간이란 정말 이중적이구나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도 하더군요. 너도 네 형님들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겠지만 혹시나 승진 심사 전에 만날 일이 생기면 이혼했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내가 잘 둘러댈 테니. 왜요?
너는 몰라도 된다. 시어머니가 버럭하며 몰라도 된다고 소리쳤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말이죠. 형님 두 사람은 둘 다 입이 참 가볍고 남 잘 되는 걸 정말 싫어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말이죠. 아마 그 심보로 봐서는 남편의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슬쩍 실수인 척 정보를 흘렸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형님 둘이 그런 인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모든 일에 제 탓을 하는 걸 보고 넘겼던 겁니다. 오히려 더더욱 저에게 화를 내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이혼이 어떤 기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선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쉽게 취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건너들은 정보로 산 주식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투자했는데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이 난 겁니다. 그게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투자하는 것마다 잘 풀렸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너의 모든 고생을 보상하겠다 하고 누군가가 짜준 것처럼 말이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하면서 그간의 서러움이나 힘듦을 보상받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가끔 남편이나 시어머니, 동서 두 사람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시아버지 칠순하는데 와라. 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이 온 겁니다. 사실 갈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성공한 걸 보여주고도 싶었지만 시아버지와는 사이가 원만했으니까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니 어른이 오라면 오는 거지.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이렇게 함부로 대해질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 며느리라고 한들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런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좀 와다오. 본인이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걸 깨달은 건지 어쩐 건지 말이죠. 니들 형님 둘이 아직 이혼한 걸 모른다. 승진 심사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 그니까 잔말 말고 오거라. 일당 같은 거 필요하면 줄 테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와 이혼할 당시에 있었던 그 승진 심사에서는 떨어졌고 그 다음 심사가 있는 때였더라고요. 일당 이야기에 헛웃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승낙했습니다. 저도 제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뭐 복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말이죠. 저는 비싼 옷을 사고 비싼 가방을 사고 그리고 비싼 시계를 샀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산 건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고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에 갔어요.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시댁을 1년 가까이 얼굴을 안 비춰? 우리 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이지 어떻게 그걸 봐주냐고. 아무리 친정에 일이 있어도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두 사람 다 어딘가 이상한 듯 저를 바라보다가 큰형님이 먼저 저를 아래 위로 훑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차림새가 심상치 않기는 했을 테니까요. 그 옷, 그 구두, 그 가방. 그렇게 말하고서는 제 손목의 시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계가 굉장히 고가의 시계였거든요. 하, 꼴에 기죽기 싫어서 짝퉁 하나를 주워왔네. 큰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작은 형님이 제 손목을 뚫어져라 보더군요. 그리고 똑같이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짝퉁하면 더 없어 보인다는 거 몰라?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는데. 비웃음이 나올 뻔했던 걸 간신히 참았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정가를 다 주고 산 시계였는데
자기들끼리 짝퉁을 한눈에 알아보네 어쩌네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일단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심정으로 말이죠. 없이 살아서 그런가 수치라는 걸 모르는 것 같네. 아니, 어쩌면 이게 짝퉁인지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명품도 아는 사람들이나 알아보는 거지. 둘이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마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막말을 하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는 났지만 참을 수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나온 말은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없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잖아. 뭐 아무것도 몰라서 심지어는 자기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몰라. 그러니 이렇게 당당하게 짝퉁을 끼고 다니는 거겠지만.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래서 집안 환경이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아, 정말 수준 안 맞아서 어디서 가족이라는 거 말하기도 쪽팔리고. 나는 결혼식장에서부터 쪽팔렸어. 부모님들 봤어? 그게 아마 결정타였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 흉을 볼 것 같은 뉘앙스가 시작되자마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거든요. 형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한복을 입혀놓으면 뭘 해? 사람 자체가 태가 안 나는 걸. 그런 것도 다 물려받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웃는데 순간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고 말이죠. 당장 사과해. 제가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 목소리 톤과 환한 얼굴에 형님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게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사과를 해? 사실만을 말했을 뿐인데. 왜 너무 적나라한 사실이라 막 화가 나? 그래도 어떻게 해? 동서가 그런 걸. 그 주둥아리를 쥐어뜯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지만요. 뭘 했냐고요? 짝짝. 바로 풀스윙으로 두 명의 형님의 뺨을 차례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제 손이 욱신하고 아파올 정도였으니까 그 두 사람의 뺨은 정말 엄청나게 아프기는 했을 거예요. 제가 힘은 또 좋거든요. 저에게 얻어맞고서는 아주 잠깐은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지금 일어난 상황이 파악이 다 된 듯 두 사람 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미쳤어? 인연이 돌았나? 하고 말이죠. 이미 그 전부터 모두의 시선이 저희 쪽을 향해 있었지만 제가 뺨을 때리고 형님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난 시점부터는 대놓고 저희를 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신없어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주변에 남편과 아주버님들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희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안 미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멀쩡해요. 제가 아주 상쾌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실제로 기분이 상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받았던 서름 같은 게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뭐?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아, 어?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요? 당장 어머니랑 도련님한테 이르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푸하하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른다는 표현을 쓰는 다 큰 어른들이 유치해서였기도 했지만 누굴 누구한테 이른다고 이러는 건지 싶어서 말이죠. 제가 이혼한 줄 모르는 게 분명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걸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꼴을 당하고도 시어머니와 남편을 생각해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일러. 제 그 말에 두 사람은 제가 왜 저러나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러서 뭐 어쩔 건데? 막내 며느리 버릇 좀 고쳐주라고? 아니면 뭐 이혼이라도 시키라고? 어쩔 건데 니들이. 니들? 네가 아주 미쳤구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니들 둘이지. 사람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고. 니들이 이러고 다니는 건 니들 병원 사람들도 다 아냐? 어? 뭐? 그리고 나 이제 이 거지 같은 집안 며느리도 아니거든? 당장이라도 저를 조질 기세였던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멍해지더군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확실하게 한 번 더 말해줬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나 진작에 이혼했거든? 오늘은 니들 둘 조지러 온 거야.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 뭐 머리를 굴린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을 하는 건 말입니다. 뭐 이혼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거니 그것도 그럴 법했어요. 그리고 이거 짝퉁 아니야. 내가 엊그제 백화점 가서 3천만 원 주고 산 진짜 명품 시계야. 등신들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잘난 척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척하는 게 웃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동서가 그런 걸 사? 그 와중에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내가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주식을 하거든? 그게 10배 가까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돈이 너무 많아. 이런 거라도 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서.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디서 왔는지 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당신 왔어? 그 와중에 이혼했다는 걸 다 말했다는 걸 모르는 남편이 당신 왔냐고 묻는 게 또 웃겼던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이야기했어. 우리 이혼했다고. 뭐? 시어머니가 놀라서 큰 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나무라는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잖니. 뭐 그랬는데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져서요. 이분들이 저를 너무 무시하니까 이제는 가족도 아닌데 그러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한 게 정말이라는 말이에요? 잘 살다가 왜? 아, 형님들 눈에는 제가 잘 사는 것처럼 보였나 보네요. 한 사람을 희생하게 해서 자기들이 편한 걸 보고 잘 산다라니. 그들의 이기심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던 것 같아요. 왜겠어요? 이 거지 같은 인간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바람을 피웠으니까 했지. 너 그것까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잘못한 건 이 인간인데. 저와 시어머니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들은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궁금한 듯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했던 말 중에 다른 것도 진짜일까? 했던 거겠죠 뭐. 그러면 주식이 10배 넘게 뛰었다는 말도 정말이야? 동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온 그 명품이 다 짝퉁이 아니라 진짜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10배?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었어요. 아마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을 한 걸 겁니다. 어디 가서 그런 구경을 또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10배. 네가 준 돈으로 투자해서 나 떼부자 됐다. 왜? 그게 정말이라고? 진짜라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놀라서 어버버하고 있는 사이, 그리고 형님 둘이 입술을 깨물며 분해하는 사이, 저는 가지고 온 선물을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명품 지갑이었어요. 그간 감사했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 시아버지는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속이 굉장히 시원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천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는 말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여기까지도 속이 시원해지는 복수 아닌 복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복수는 계속되었거든요. 일단 그날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에 왔던 친인척의 어린 딸이 저와 형님들이 말싸움하는 장면을 다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이거 재밌지 않냐고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어른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죠. 그 영상은 여기저기에 퍼져나갔어요. 막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손이 동서들하는 제목으로 말이죠. 앞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님 두 분이 저에게 좀 막말하셨냐고요.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쪽팔린다는 둥 없는 유전자는 물려받는 거냐는 둥. 저거 언어폭력 아니야?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길래 막내 동서를 저렇게 무시해? 내가 들었는데 둘 다 의사래. 뭐? 의사? 정말이야? 역시 공부 잘하고 더 배웠다고 다 사람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이래? 나 그 병원 불매할래. 그런 댓글들이 우후죽순으로 달렸고 결국 동서 두 사람의 신상이 다 털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형님 두 분이 다니는 병원에도 연락이 다 갔고 말이죠. 건너듣기로는 형님 두 분 다 병원에서 그간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공을 들이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치명타였고 말이죠. 두 사람이 지나다니기만 해도 병원 사람들이 쑥덕거리니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건지 둘 다 사직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소문으로는 환자들이 저런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 같았어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저에게 분풀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도 아니고 올린 사람도 제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 친인척의 딸은 거기에 있는 줄도 몰랐고요. 어린애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답답해하며 땅을 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들이 다 자처한 건데 땅을 칠 게 뭐가 있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 사연의 끝이 여기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았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여기저기에 업보가 쌓인 게 많았던 건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일단 남편은 제 뒷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 그 순간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정말이지 예상을 한치도 비껴나가지 않는 남편의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던 것 같네요. 한 번만이라니? 한 번은 우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용서해줬잖아. 본인이 두 번째로 걸려서 이혼을 한 거라는 것도 깜빡한 듯 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응?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이번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돼? 너는 내가 병신 같니?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그 정도로 험한 워딩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호구의 병신이라도 이제 더 이상은 너 안 믿어. 그러니까 너도 헛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서 네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아. 어?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니까? 연병 떨지 말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몇 번 찾아오고 나서는 더 이상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과 모든 인연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그때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약속을 지키는 대가로 더 줬던 위자료는 돌려다오. 그게 맞는 거 아니겠니? 사실 진작에 법적으로 다 알아봤거든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들었고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귀찮아지는 게 싫어서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많았고 그 전에 추가로 받았던 위자료 정도야 껌값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3억을 다오. 네?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대물을 수밖에 없었던 건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추가로 받았던 위자료가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을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기적의 논리를 펼치시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가져간 돈으로 10배를 벌었으니 그 돈도 10배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니? 내가 다른 돈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그렇게 돌려달라는 건데 왜? 투자를 해서 성공한 건 제 능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자기들이 돈 안 줬으면 안 됐을 거라고 하면서 달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더구나 당신 아들이 잘못해서 저에게 위자료를 준 걸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거지세요? 제가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가 떨리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투와 눈빛에 욱한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건데 뭐가 말이 안 돼? 당연한 거면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 아들이 바람피워서 위자료를 줬는데 그 돈으로 며느리가 투자해서 번 돈을 다 쳐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요. 아마 다들 어머니 욕할걸요? 어머니도 형님들처럼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고 싶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솔직히 구구절절 제 말이 다 맞잖아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입술만 꼭 깨물고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흥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얼마나 짜치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1억 5천. 지금 저랑 흥정하세요? 너 돈도 많다며 그 정도는 줄 수 있잖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머님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집구석에는 주고 싶지 않은데요. 어머니라면 주고 싶겠어요? 차라리 어디 기부를 하고 말지.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눈이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 원금 3천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왜 1억 5천씩이나 줘야 하는 거죠? 그것도 저를 결혼 생활 내내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어머니와 그 가족들한테요? 제가 등신이에요? 앞서 말했듯 저는 3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듣고 나니 단 1원도 돌려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 푼도 못 돌려드리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저 어머님 집 주변에 대자보 붙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마 제 눈이, 제 말투가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이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에게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아, 한마디 하기는 했네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라고 말입니다. 거기다 대고 저도 대답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뒤에 한때 제 시댁 식구였던 그 인간들이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짧게나마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의 클라이막스이자 제가 가장 속이 시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큰형님, 작은형님 두 형님은 동네에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애들 학교에 소문이 다 났다고 했어요.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엄마라고 말이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형님들 자식들과는 놀지 말라고 했나?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학부모와 대판 싸움이 나서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는 지경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성격 어디 안 가죠. 그리고 그 이야기도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고요. 왜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사람들은 더더욱 소문을 부풀리잖아요. 또 그랬대. 역시 사람 안 바뀌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원래 다른 병원으로 복귀하려던 계획도 미룬 채 아예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무서워서 피해간 거죠. 뭐 금방 다시 소문이 날 것 같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남편은 금방 다시 새 여자가 생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새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 남편이 그 정도로 여성 편력이 심할 줄은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었더라고요. 새 여자를 만난다라는 소문이 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무려 10살 가까이 어리다는 말도 말이죠. 뭐 어머니가 원하시는 손주는 볼 수 있겠네. 너는 억울하지도 않냐? 그런 말이 나와? 뭐가 억울해? 나는 이미 그 사람들보다 잘 사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서 고생할 그 여자만 불쌍할 뿐이다 나는. 그래, 너는 성공했으니까 네가 이긴 거야.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는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런 것 같기는 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쯤에는 제가 너무 잘 살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충분한 복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살기를 바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또 그새 바람이 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문제였더라고요. 큰형님, 작은형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엄청난 시집살이가 원인이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형님 두 사람은 저에게 했던 것 그대로 그 새로운 동서를 대한 것 같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없다고 무시하고 사람을 갈구는 그 천박한 짓 말입니다. 아니 대체 그 꼴을 당하고도 또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시어머니 역시 단번에 임신이 되지 않는 그 여자를 갈궜다고 들었습니다. 뭐 4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자식을 못 보고 있는 게 애가 닳기는 했겠죠. 그렇다고 한들 그게 여자를 괴롭혀서 되는 문제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네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2번 연속으로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병원에서 둘 다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분명히 네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아. 뭐 모를 일이지만 친구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워낙 원하고 바라니까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기도 하고 말이죠. 그 뒤로 남편이 아직 새 여자가 생겼다거나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 의심치 않건대 조만간 또 여자를 만난다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요. 재벌을 개 못 주는 법이잖아요. 아, 그렇게 염원하고 바라던 승진 시험은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핑계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마 그 집안의 사람들은 평생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집에서 탈출한 게 하늘이 도운 게 아닐까 싶어지는 정도라니까요. 물론 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사람들 한정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랄게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이 비참하고 쓰라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시간 내주시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래 타고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부자가 되기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부자를 바란 적도 없어요. 저희 부부, 정확히는 저희 부부 아래에서 태어난 외동아들 공부하고 밥 벌어 먹고 살 때까지만 무리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 형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한 이후 저도 남편도 정말 뼈 빠지게 농사만 지으면서 어떻게든 제대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잠자는 것도 아꼈고 저희 밭일을 다 하면 일손을 구하는 다른 집 밭에 가서도 돈을 받으며 일했어요. 아이고 진숙 씨, 오늘 또 일하려고? 그러다 허리 나가겠네. 괜찮아요. 뭐든 좋으니 일만 좀 시켜주세요. 다들 저보고 독하다고 했지만 전 계속 일만 했어요. 하지만 돈은 벌면 버는 대로 전부 빠져나가고 저희가 시골에 살긴 했어도 버스를 타고 가면 그래도 학생들 다니기 괜찮은 학원가가 있었던지라 저희 아들 그런 학원에 좀 보내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굴 제대로 볼 새도 없이 그저 일만 했어요. 저기 민서가 너 학원 못 가서 속상하지? 엄마가 미안하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 해줘서. 자식이라곤 너 하나인데. 하지만 저희 아들은 참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다른 친구들이 학원 다니고 문제집 많이 사서 공부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워하는 티가 났는데 저희 집 사정을 알아서인지 저희에게 단 한 번도 학원 다니고 싶다, 문제집 더 사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했죠. 엄마가 문제집 사다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요. 엄마 문제집은 됐어요. 학교 선생님에게 교사용 문제집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좋아요. 학원은 힘들어도 문제집 한두 권은 저 밥 먹을 거 조금만 아껴도 어떻게든 살 수 있었던지라 이야기를 해봐도 아들은 그저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들 심정으로는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저에게 말하기가 어려우니 거절했을 거란 걸 압니다. 그래서 가끔씩 읍내에서 문제집을 사서는 아들 책상에 조용히 올려놓기는 했죠. 그것만으로는 공부 좋아하는 아들에게 턱없이 부족했을 건데 아들은 아이 참, 엄마 돈 들여 이것도 산 거예요? 괜찮다고 해도 하면서 절 꼭 껴안아 주더군요. 저희 아들 어찌나 효자인지 부모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심지어는 하나 있는 아들이나마 제대로 배우게 할 여력도 안 되는데 교과서 몇 안 되는 문제집 몇 권 가지고도 다른 애들 다 제치고 수없이 1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도 많고 반에서 회장도 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전교 회장까지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 또한 물론 좋았지만 언제나 품행이 바른 아들이었기에 아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주변에선 칭찬이 자자했어요. 아니, 민석이 엄마는 좋겠네. 아들 잘 키워서. 외동아들 하나인데 10아들 부럽지 않겠구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도 우리 애가 민석이 밥만 닮아도 참 좋으려만. 아니, 어떻게 공부는 그리 잘하는 거야? 민석이는 학원도 안 다니는 것 같던데. 나도 모르겠어요. 문제집 한 번 제대로 못 사줘서 늘 미안한데 그냥 아들한텐 항상 고마울 따름이에요. 결국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알차게 보낸 아들은 서울에 있는 큰 대학교에 수석 입학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보다는 덜하다지만 저 때만 해도 여전히 대학 등록금 하면 저같이 가난한 집 부모는 입학금, 등록금 한번 마련하기가 힘든지라 아들이 입시를 거칠 때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다행스럽기도 했고 참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모로서 걱정은 됐어요. 민서가, 엄마는 너와 한평생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널 보내야 하니 섭섭하기도 하구나. 또 네가 기껏해야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지방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서울같이 먼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니? 서울살이가 다들 만만치 않다 하던데 혼자 보내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쓰이는구나. 엄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저 믿어주세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분명 엄마 걱정시키지 않도록 꿋꿋하게 잘 살 거예요. 그치? 엄마한테 연락도 줄 거지? 그럼요. 엄마 다 할게요. 꼬박꼬박 시골도 내려올 테니 너무 걱정 마셔요. 민석이를 믿고 남편도 저도 아쉬움 뒤로 한 채 아들을 서울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걱정이 무색하게 서울로 간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순풍에 돛닿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대학원까지 가려고요. 대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대학원 진학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대학원 비용도 다른 학생들보다 저렴할 거라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왕 공부하는 거 박사 과정까지 밟고 싶어요. 바로 취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대로는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분명 만족스럽게 일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들은 대학교 4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교 재학 당시 친했다는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원 제의를 받아서 석사를 따더니 더 나아가서 박사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배운 거 없는 사람이라지만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에 박사과정까지 밟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에게 물었죠. 아들, 혹시 돈 필요하면 꼭 말해라. 네가 박사까지 밟는다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도 돈이라도 대줘야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장학금으로도 충분하고 공부하며 친해진 교수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건강만 잘 챙겨주세요. 옛날 옛적 문제집 이야기 때도 그랬지만 아들은 저희 생각하느라 저희에게 한 번도 제대로 기대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고 아프기도 했어요. 박사과정이 끝난 뒤 아들은 무슨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돈도 어느 직장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주고 무엇보다도 피곤해하는 아들 음색에서 그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밌고 즐거워한다는 기색이 엿보였기에 부모로서의 저 역시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생님처럼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죠.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뭐? 결혼? 민석이 네가 결혼을 한다고? 아니, 언제 여자를 사귀었던 거야? 엄마한텐 말 못했는데 연애한 진 3년 정도 됐어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비밀로 하게 됐어요. 섭섭하셨다면 죄송해요. 여자친구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몇 번 그 카페에 방문했다가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아들이 정말 공부와 연애하는 줄 알았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여자친구 이야기 한 번 없었고 서울에 올라가서도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었죠. 물론 굳이 부모님한테 연애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 제가 모르게 했을 수는 있다만 아무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최소한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어렴풋이 추측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꺼낸 여자 이야기에 대뜸 연애도 아닌 결혼이라니. 놀라긴 했지만 저야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절대 반대할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이상 저도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농사를 확장하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서 정말 집에 빚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민서가 일을 어쩌니?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무 미안하다. 네 결혼만큼은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지원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아들에게 그 말을 하며 펑펑 울고 말았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정말 부모라는 울타리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못해주는 그 기분이 어떤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어 보신 부모님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아들의 결혼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며느리 쪽에 아들의 부모인 저희가 가난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어쩌나.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해요. 예비 사돈분들께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고요. 아들은 제 마음을 아는 듯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에 마음이 더 쓰렸습니다. 거기다 아들의 소개를 통해 본 며느리는 한눈에 봐도 귀티가 넘쳤어요. 딱 봐도 절대 힘든 일을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고운 인상을 하고 입고 온 옷부터 가방까지 모두 세련되어 보이더군요. 그런 며느리 눈에 시골 사람인 제가 괜히 부족해 보여 멋쩍기까지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얼른 들어와요. 우리 민석이가 이리 고운 사람이랑 결혼할 줄 몰랐네.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밖에 춥죠? 아니에요. 어차피 차 타고 왔는걸요?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어쩜 말도 이리 이쁘게 하나. 여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사하러 온다 해서 간단히 차려봤어요. 별거 없지만 한 숟갈 들어요. 맛있겠네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와, 이 나물 정말 맛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직접 캐신 거죠? 심지어 예비 며느리는 말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예뻤습니다. 별거 없는 시골 밥상일 텐데도 아주 맛있다며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어른을 대하는 예의나 품성이 남다른 아이 같았어요. 여보, 저 아이 누가 봐도 우리 민석이랑 아주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나야 당연히 좋았지. 민석이 여태 이놈이 공부만 했잖아. 그래서 혹시나 엄한 여자한테 코 깨인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너무 잘 됐네 그려. 이제는 우리 농사일에만 신경 쓰면 되겠어. 자식 농사는 끝났으니. 저도 저였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며느리가 간 후에도 제게 며느리 얘기를 종종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편도 이 모든 게 다가올 재앙의 시작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상견례 때 처음 본 사돈 어른들도 무척이나 기품이 넘치셨어요. 우리 윤희가 귀한 아드님과 인연을 맺게 돼서 다행이네요. 제가 드려야 할 말이죠. 이런 훌륭한 따님을 두셔서 행복하셨겠어요. 상견례에선 계속 훈훈한 덕담이 오갔어요. 사돈댁은 큰 회사 사장 3호로 있으면서 주식 같은 것도 하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위축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치고 저희를 보고 무시한다거나 그런 기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내나 처가 식구들 우는 좋구나 하며 마음을 놓고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있었어요. 한 식당에서 나왔던 나물이 조금 맛이 이상했는데요. 그걸 맛보던 안사돈이 직원을 불러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야 있다 치지만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였죠. 앞으로 메뉴 준비는 똑바로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견례 자리이니 다음 음식들은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 안사돈의 한마디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였고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었어요. 오죽하면 옆에서 며느리가 그만해도 된다며 말리더군요. 여보, 안사돈 조금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뭐랄까 어딘지 쌀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나도 좀 그러긴 했어. 그래도 뭐 상견례인이 더 신경 써주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 맙시다. 내 아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 남편도 저와 같은 걸 느꼈는지 동의는 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신경 쓰면 좋지 않을 것 같아 넘겼고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신혼집을 한번 가보려고 했지만 빚을 갚는 것도 힘들었던지라 쉽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6개월 만에 간신히 시간을 내서 남편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아들이 미리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근데 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겉보기에 이미 으리으리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서울에서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집이었기에 몇 억 정도로도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차마 발을 딛고 들어가기도 머뭇거릴 정도였죠. 아들이 한번 전화했을 때 신혼집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는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고 큰 집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기에 그냥 요즘 신혼부부들 적당히 시작하기 좋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돈어른이 많이 신경 써주고 그런 것이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저희가 염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아들이 며느리랑 이 집에 오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집에 들여놓을 전자제품 하나라도 저희 돈이 들어갔으면 이렇게까지 우울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한 푼도 보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저희와는 반대로 자기 딸인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집까지 마련해준 사돈어른,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오시기에는 거리가 있으셨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며느리는 살갑게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저는 축 처져 미안한 얼굴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사돈이 너무 좋은 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어쩌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다 채웠어요. 안에 저희 부모님도 계세요. 얼른 들어가셔요. 어? 부모님이 와 계신다고? 들어가자마자 조금 놀랐어요. 애써 비참한 감정을 누르고 아들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사돈들이 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사돈집도 있어서 매일 이렇게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처음 상견례할 때와는 다르게 조금 쌀쌀맞고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이상하기는 했으나 방금 전 집에 들어오기까지 아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우울했던 것 때문에 잘못 생각이 든 거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머무는 동안 제가 느낀 이상한 감각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집이 멀다 보니 아들 한번 보려면 시간 내기가 어려운지라 남편과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한번 올라가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시다. 하고 미리 신혼집에서 일주일간 묵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돈댁이 같이 있는 건 줄 몰랐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랑 같이 있는 것이니만큼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서 당연히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돈은 저희랑 부딪히는 대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듯 이야기를 했죠. 저희 윤이 고사리 못 먹는데 그런 것도 모르셨나요? 네? 고사리 못 먹는다고요?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젊은 애들끼리 살다 보니까 반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해먹을 것 같아서 시골에서 올라오며 저희가 직접 기른 채소랑 과일들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온 첫날에 미리 반찬부터 해주려고
열심히 고사리를 씻고 시금치를 다듬고 있는데 부엌을 기웃대던 사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며느리가 못 먹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몰랐네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제가 해주는 고사리 무침을 좋아해서 그거 생각이 나서 가져온 건데 생각이 짧았네요. 대신 가져온 나물들 많으니 나머지는 꼭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리하세요. 우리 윤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물어보시고 가져오셔야 해요. 안사도는 그리 말하고 영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잣말로 아유, 요새 저런 거 마트만 가도 더 깨끗한 거 쉽게 살 수 있는데 시골에서 사는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군요. 저를 하대하는 말투에 퉁명스럽게 구는 사돈의 행동에 당연히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어머니 입장에서 저도 아들이 못 먹는 음식이 있다면 저렇게 화를 내고 면박을 주진 않더라도 당연히 이야기해주기는 했을 텐데 사돈도 딸인 며느리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뿐만 아니라 설거지나 빨래 같은 것들도 챙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언젠가 아들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올라오면서 이번에 간 김에 애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주고 오자고 했었기에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고 저는 며느리 빨랫감을 하나하나 개고 있는데 또 사돈 어른이 제 곁으로 오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우리 정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디서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명품관 데리고 가서 산 500만 원짜리 셔츠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 옷이나 개듯이 접으면 어떡해요? 명품은 주름지면 막 다리미로도 필 수 없는 거 몰라요? 신경 좀 써주세요, 제발. 아휴, 정말.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명품인진 몰랐네요. 전 그냥 접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해주세요.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저한테 맡기시라고요. 명품 한 번 사본 적 없는 시골 사람이 이게 명품인지 뭔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제 잘못이 맞으니 사과를 하고는 이후 빨래는 전부 사돈 눈치를 보면서 갰어요. 청소기를 돌리던 남편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가 쓰는 안방을 청소하려고 남편이 청소기를 밀며 들어가려니 사돈이 불이 나게 와서는 우리 딸은 낯선 사람이 자기 방 청소하는 거 안 좋아하니 그냥 두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남편이 어떻게든 사돈과 친해지고자 애들 오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서 친해집시다. 내가 미리 술을 사놨어요. 라며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를 늘어놓는데 사돈댁이 한숨을 푹 쉬면서 와인도 아니고 싸구려 맥주캔? 라며 아주 다 들리게 뭐라고 했다더군요. 아들 잘 사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간 김에 아들 부부 좀 도와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올라온 거였는데 진짜 사돈 때문에 온갖 면박이란 면박은 다 들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올라오지 말아요, 여보. 내 생각도 그래. 아들이 힘들면 우리에게 먼저 연락하겠지. 시골로 내려가면서 저는 남편한테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평을 할 만한 일이나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그저 아무 말 없이 묵묵하던 무뚝뚝한 남편도 정말 처음으로 제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화가 나고 서럽기는 했지만 아들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괜히 저희 때문에 아들이 며느리나 사돈댁과 마찰을 빚기는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아들은 나중에 자기를 쏙 빼닮은 아들도 낳고 며느리랑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손주도 보여줬습니다. 그때쯤 되니 저희도 당시 사돈댁에게 받았던 면박은 거의 잊어가고 있었고, 나중에 애들 시간 괜찮고 그러면 며칠 정도 서울에 올라갈까요? 라며 매일 손주 이야기, 아들 이야기하느라 바빴습니다. 게다가 손주 녀석이 복덩이인지 애가 돌을 막 지났을 쯤 아들이 회사 외적으로 혼자 연구하던 발명품이 특허를 따고 제법 반응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발명품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했죠. 아니, 이게 무슨 돈이냐? 우리 돈 없어도 돼, 민서가. 엄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더 넣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셔도 돼요. 이번에 사업 투자 받기도 했고 매달 매출이 오르고 있어서 드리는 거니까요. 아들은 종종 연락을 할 때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듣자 하니 아들이 발명품에 대해서 사돈어른 댁과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고 마침 완성된 발명품을 본 사돈이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나 봅니다. 마침 아들은 계속해서 연구직 직원으로만 있는 거 말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지라 바로 사돈의 제의를 수락했고 사돈이 돈을 보태줘서 아들이 결국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비록 사돈에게 당한 게 있기는 했어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만큼 고마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사돈댁한테도 잘해줘라. 너 사업도 하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니. 우리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주는 걸 사돈댁에 해주는 것 같아서 염치 없고 너에게는 미안하다만 결국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너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네, 알아요, 엄마. 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응원을 한 게 무색하게 딱 3개월 지나고 나서 조금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손주를 보러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간 날이었죠. 그날도 여지없이 사돈댁이 집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보이지 않더군요. 약속이 있나 싶어 저녁 준비를 하고 손주도 보며 저희는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가 되고 30분 후 아들이 좀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본 저희는 본체만체 하고요. 딱 봐도 아들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보여 걱정되어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사돈이 그 방으로 조르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잠시 후 사돈의 고성이 울려 퍼졌어요. 자네, 오늘 내 딸한테 돈 문제로 한마디 했다며? 아니, 애가 명품을 갖고 싶어서 살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많이 쓴다 어쩐다 했다던데 그게 할 말인가? 그게 부부 사이의 일이라서요.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모님. 오해는 무슨, 말 똑바로 못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고 이걸 사돈이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상황을 좀 해결하고 사돈을 진정시키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제가 자리에 있는 건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들에게 바락바락 거리더군요. 자네 지금 누구 덕에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나? 우리 자본이 없었으면 내가 자네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당키나 했겠는가? 자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집안의 인맥과 재력 때문인데 어딜 그걸 잊고 내 딸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린단 말이야?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자네 은인한테 그런 우를 범하려는 거야? 당장 무릎 꿇게. 내 딸에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기죽어 사돈의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이며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사돈이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가 뭘 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저는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서 겨우 입을 떼었어요. 저기요, 사돈. 무슨 일인진 대충 알겠지만
그래도 애들 문제이니 애들에게 맡기는 게 어떨까요? 제 아들 며느라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을 수 있겠다만 이건 저나 사돈이 끼어들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니, 사돈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 그렇게 태평하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난 아닙니다. 어미로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확실히 해야겠으니 사돈은 빠지세요. 사돈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마저 저에게 조용히 나가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돈과 제 앞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의 눈에선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아들인데 그만 그 자리에서 울컥해 사돈을 향해 소리라도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허나 가까스로 아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남편에게 시골로 가자 했어요. 그리고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때 아들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지 이유도 몰랐어요. 아들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사돈이 문자로 통보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였죠. 당연히 저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격으로 누구랑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2개월이 더 넘도록 연락이 안 되자 저희로서도 슬슬 걱정이 됐죠. 윤희야, 나다. 혹시 우리 민석이랑 연락 좀 할 수 있을까? 민석이가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아, 저도 몰라요, 어머님. 이런 것 가지고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저 그럼 끊을게요. 며느리의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르다니요. 어떻게 아들이 뭐 하는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색의 시부모인데 전화를 걸 때마다 며느리는 퉁명스럽고 화난 목소리로 받고 뚝 끊기만 했습니다. 괜히 며느리 화날까 싶어 며칠은 전화를 안 걸고 있었더니 어느 날은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아들 소식인 줄 알고 받았더니 며느리는 대뜸 저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이라니, 아가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어머니, 그건 그이한테 들으시고요. 아무튼 저흰 이혼해요. 아가야. 전화는 뚝 끊겨버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이랑 그날 대충 짐을 싸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손주도 어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게다가 아들이 오래 연락이 안 되는 것도 너무 마음이 걸리더군요. 혹시나 이 일로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나게 애들 신혼집으로 가니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한바탕 하고 있더군요.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줬지. 사업자금도 다 대줬지. 나 참, 거지 집안하고 결혼해서 내가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없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입을 다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잠깐만 아가야, 말이 심하구나. 우리가 앞에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아버님은 좀 가만히 계세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분이 뭐 그리 할 말이 많으세요? 이 사람 말이에요. 제 집안 돈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사업은 할 수 있었겠고요? 어디 감사하게 여겨야지 주제도 모르고. 뭐? 며느리는 갈수록 정말 아나무인 그 자체였어요. 결혼 전 조금은 저희에게 살가웠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이젠 제가 다 화가 나 며느리에게 쏘아붙이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만 못해? 너 돌머리여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내 스펙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서로 얻어가는 게 있는 건데 왜 당신만 우리 집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아들이 정말로 며느리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대화 흘러가는 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경만 보고 결혼했던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는지 며느리는 결국 자기 가방만 들고는 쿵쿵 발소리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손주를 두고 말이죠. 어린 손주가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저는 손주를 품에 안고 달려가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네 애는 데려갈 생각도 않는 거야? 제 애요? 저 인간이랑 낳은 애라고 생각하니까 꼴도 보기 싫네요. 제가 알아서 데리고 갈 테니 일단 그 집에 두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놀라웠고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손주를 물건 취급하듯 말하고 며느리는 택시를 잡아버렸어요. 분한 마음에 달리는 택시를 따라갔지만 다리가 아파 그것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집에 가니 아들은 죄인의 얼굴로 제게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사람을 보고 결혼했어야 하는데 저도 성공의 눈이 어떻게 돼버렸나 봐요. 아들은 그 말을 토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언저리가 또 아파오더군요. 일단 농사를 계속 지어야 했기에 남편은 다시 시골로 내려보내고 저는 아들 신혼집에 남아서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젖먹이 때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 힘들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견뎠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며느리와의 싸움 이후로 매일 술에 취해서 돌아왔기에 저는 손주 말고 아들마저 챙겨야 했어요. 따뜻한 북엇국으로 아침을 차려주고 아들이 느리게 한 숟갈씩 뜨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설거지를 하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둥 마는 동안은 아들의 곁에서 빨래를 개다가 미안하다는 말만 조용히 남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만일 집이 잘 살았다면 아들이 다른 여자 집안의 배경을 볼 필요도 없었을 테고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망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그 여자랑 이혼하고 싶지가 않아요. 못된 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이 집안이 필요해요. 재기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속물적이라는 거 아는데요.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술에 취해 아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이혼하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아들이 재기를 원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들이 원하는 거라는데. 엄마, 죄송해요. 엄만 절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민서가. 그리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 다 성공하고 싶지. 그런데 민서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한 거 맞니? 네, 맞아요. 엄마, 저 재기하고 싶어요. 민석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아들은 정말이지 성공을 원하고 있었고 이루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술을 마셔야 되었어요. 제가 말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다 자란 아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란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보다 더 눈에 밟히는 건 손주였어요. 너무 어린 손주를 보고 있노라면 요즘 아무리 이혼이 흔하다지만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신혼집에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아들과 손주를 봐주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친정집 주소 아시죠? 제 옷장에 있는 검은 코트 가지고 저희 친정집 1층으로 와주세요. 갑작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급히 필요한 건가 보다 싶어서
옷을 가지고는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가져다 주니 이거 말고요. 다른 검정색 코트요. 라고 하는 통에 2번을 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이상한 요구는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어머니, 제 방에 있는 베이지색 핸드백 좀 가지고 와주세요. 제 방 서랍에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 좀요. 라며 저를 무슨 노예나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처음 1-2번이야 아들이랑 화해시키려고 아무 의심 없이 갔다지만 이쯤 되니까 제 아들이 이 사단을 냈으니 그 책임을 저보고 지라는 느낌이더군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며느리 의견도 있을 것이고 높은 확률로 사돈 의견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그러나 전부 못난 제 탓인 것 같아서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언젠가 또 며느리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가서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좋은데 최소한 집에는 들어와라.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니? 라며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저랑 민석 씨 이혼하는 거 싫으시면 당분간만 제 요구 들어주세요. 당연히 민석 씨한텐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새 저 도와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만두셔서 이것저것 챙기기가 어려운데 만약 어머님이 해주시면 이혼은 안 할게요. 뭐? 이혼은 안 하겠다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저도 어머니 요구 들어드릴게요. 대신 가정부 아주머니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면서 어쩐지 조금 웃는 것 같았어요. 절 비웃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거기에 대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가정부 역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 테니 아들을 받아달라 했어요. 며느리는 생긋 기분 좋게 웃더군요. 네, 일단 엄마랑 아빠가 반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제 선에서 어떻게든 다 설득해 볼게요. 엄마 아빠가 일단 제 말이라면 깜빡 죽으시니까 결혼도 그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아무튼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내일부터 좀 도와주세요. 근데 돈은 안 들여도 되죠? 저는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며느리가 전화할 때마다 가서는 심부름을 했어요. 아들에게 말하면 당장 이혼할 것 같은데 아들도 아들이지만 어린 손주 녀석이 엄마 없이 자라게 하기 싫고 집에 돈도 없다는 게 너무 걸려서 그냥 가만히 며느리가 시키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짓을 한 지가 거의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며느리는 아직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얘야,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이제 집에 좀 들어가야지 않겠니? 제가 일단 오늘은 바빠서요.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어머님. 맞다. 어머님, 저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떡볶이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맵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매운 건 잘 못 먹으니까. 저번에 해주셨던 떡볶이는 너무 맵더라고요. 이렇게 며느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요구해대고 있습니다. 얘기 좀 할라치면 자기 바쁘다고 먼저 가야 한다며 자리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다시 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못나고 못 살아서 저희 가족끼리만 오순도순 살지 못하는 게 죄인가 싶습니다.